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 친구예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연인이 되기까지 많이 어긋나고 서로의 감정은 숨기고 계속 친구로 지낼 뻔하다가 남자친구가 용기를 낸 덕분에 지금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우린 참 인연인가 보다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알고 경악했지만 어른들은 더 많이 놀라셨던 저희 인연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손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집안의 유전병 때문에 말초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다른 곳은 거의 다 괜찮지만 오른쪽 손만 좀 불편하신데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것에 좀 많이 민감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식사할 때 젓가락질이 불편한 걸 보고 인상을 제대로 찡그리시더라고요. 농사나 짓는 창것인 줄은 알았더니 몸도 병신이었네.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다 얼어버렸어요.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말이라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목소리가 목구멍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게 역력했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이 아프신 건 장모님 아버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 구하시고 베트남에서 고엽제 맞으셔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한텐 평생 은인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외할아버지를 구하셨다고? 베트남에서 힘들게 돌아오신 할아버지 팔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는 거야, 너는? 아니에요, 엄마. 안 믿으실까봐 저희 집에 있는 사진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외할아버지 사진이랑 똑같죠? 이 사진 두 분이 파병 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잖아요. 같이 사진 찍은 그 친구분이 지인의 외할아버지세요. 저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상견례장에서 들으니까 얼떨떨 하더라고요. 먼저 저희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혁이랑은 같은 과 신입생 한영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낯설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어딜 가도 같이 다녔죠. 둘이서 있으면 참 좋고 편한데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저흰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 쑥스러워서 고백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이에 계속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는 몇 번이나 어긋났어요. 동기나 후배가 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자 선배나 남자 선배들이 우리 사이에 끼고 시기 질투를 하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지혁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혁이한테 꼬리를 계속 친다거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지혁이가 어장관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게 만들더라고요. 둘 다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항상 옆에 있었으면 했던 친구를 절대 잃고 싶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제가 지치더라고요. 3학년 때 영국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했어요. 지혁이한테는 끝까지 말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조교 선생님들한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던 저에게 지혁이는 용기를 내서 영국으로 따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용기를 낸 지혁이 덕분에 이어질 수 있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사귄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지혁이가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줘서 뭔가 사연이 있나 했었는데 그날은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맑은 날씨에 오후였던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실은 좀 아파. 몸이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야.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 오시고 불구가 돼서 오셨는데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할아버지를 구하시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어. 항상 어둡고 몸이 불편한 상태시다 보니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셨대. 아빠가 타국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우리 엄마는 아빠 상태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덕분에 엄마는 아직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시고 건강에 대한 강박이 심하셔. 더러운 건 절대 못 만지게 하시고 나 캠핑이나 여행도 절대 못 가게 하셨어.
정말 많이 싸웠는데 왜 그러시는지 알고 나니까 포기가 되더라. 친구들이 많이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란 걸 아니까 말이야. 너는 절대 외국 가서 다치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그 눈빛을 어떻게 외면하겠어. 영국 가는 것도 엄청나게 싸워서 온 거야. 나는 전쟁 나가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싸워서 간 거야. 나 이렇게 엄마한테 반기 들고 너 만나러 온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랬구나. 고생했네, 우리 남친. 내가 많이 예뻐해줄게. 그리고 나도 할 말 있어. 참 우리 많이 닮았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댔어. 할아버지도 거기서 친구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대. 할아버지는 고엽제 부작용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 한국 들어오셔서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여자랑 결혼하라는 등살에 급하게 결혼하셨는데 결혼 후에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셨나 봐. 그게 아이한테 유전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셨다 엄마가 태어나고서야 아셨대. 엄마가 근육계 이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셨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다 자기 탓이라고 엄마 치료하려고 엄청 애쓰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손만 좀 불편하시고 다른 데 많이 좋아지셨어. 엄마는 몸이 안 좋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절대 안 낳으려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좋아하던 아빠가 계속 고백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애를 절대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셨대. 근데 너는 태어났잖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애야. 원래 내 친엄마는 아빠의 여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막내 고모지. 고모가 그 시대에 드문 신여성이었는데 계속 결혼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셨대. 결혼하고 애를 낳으셨는데 그게 나야. 근데 고모랑 고모부가 차 사고로 같이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가 나를 호적에 올리고 입양해서 키우신 거야. 지혁이는 말 대신 저를 안고 토닥여줬어요. 근데 우리 엄마 몸은 많이 불편하지만 세상 어떤 엄마보다 나를 예뻐해주시고 잘 키워주셨어. 그게 너무 고마워.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벌써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 생각하는 거야? 어머, 김칫국 너무 맛있는 거 아니세요? 걱정 마. 우리 엄마는 건강하면 다 오케이야. 너 밥 먹는 거 보면 바로 오케이 하실걸? 지혁이랑 학교를 졸업하고 꽤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지혁이랑 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위치는 아주 가까워서 둘 다 다행이라고 좋아했어요. 더 자주 만나고 마음이 많이 깊어진 우리는 같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혁이 어머니를 좀 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이라고 하는데 엄마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지혁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분명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처음 지혁이네 집에 갔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집도 정말 깔끔하고 예뻤고 음식들도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지혁이 엄마는 하루에 청소를 3번 이상 하시더라고요. 가구에 먼지가 앉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집안은 늘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가족들이 다들 청소의 달인이 됐대요. 그렇지만 아무도 엄마는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잘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었는데 참 건강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깜짝 놀란 제가 사례가 들려서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지혁이가 급하게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주더라고요. 엄마, 애 놀라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나 괜찮아. 놀랐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소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지희야, 잘 먹는 건 좋지만 음식은 30번 이상 씹어야 돼. 안 그럼 위에 부담이 되고.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평생 가족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 혹시나 체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니 이해해줘요. 소리 지를 정도로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저 괜찮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말은 다 안 하지만 지혁이가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 지혁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밖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고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지혁이 어머니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매주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는 방문하고 있는지, 다른 지병은 없는지, 용변에 문제는 없는지, 치과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치열은 고른지,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 암은 없는지, 술은 얼마나 먹는지, 생리는 불순이 아닌지, 시력은 좋은지, 잠은 몇 시간이나 자는지 등등이요. 저는 지혁이 어머니한테 성실하게 다 답해드렸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어머니는 몸 아픈 데 없으세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주 같이 산책도 가고 공기 맑은 데도 같이 가요. 지혁이 어머니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때도 본인이 지나치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질문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그렇게 되물어주고 같이 산책 가자는 말에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가족들은 어머니의 집착어린 잔소리에 많이 지쳐서 어머니를 피하고 외면하기 급급한데 저는 아주 달랐다고 좋아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주 따뜻한 부모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것 같다고 지혁이한테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엄마가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지혁이 엄마한테 잘 해드리고 점수를 좀 따두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혁이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지혁이 집에 놀러 갔는데 지혁이 어머니가 계속 부엌에만 있으시더라고요. 음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놀고 있으라고 하시면서요. 지혁이 어머니는 음식에 파는 화학 조미료 넣는 걸 싫어하셔서 직접 장도 담그시고 조미료도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속도 편하고 좋지만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좀 도와드리러 갔어요. 그나마 쉬운 두부를 썰다가 손가락이 좀 베었는데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피를 본 순간 지혁이 어머니 눈이 뒤집어지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날카로워지시고 거의 패닉에 가까워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독약에 밴드만 있으면 됐는데 결국 저를 응급실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파상풍 주사도 맞추시고요. 그 다음부터 부엌 출입 금지가 됐어요. 몸은 편하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하루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계속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남들보다 하루하루를 몇 배는 더 힘들게 보내시는 것 같아 보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아픈 사람이 집에 없도록 하는 게 인생 목표이신 것 같았어요. 지혁이는 어릴 때 축구도 못했대요. 넘어지면 엄마가 너무 괴로워해서 마음껏 뛰어노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다쳐도 말 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엄마는 다 알아채시고 선생님께도 자주 전화하시고 항상 학교 문 앞에서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대요. 사춘기 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도 싫어서 가출한 적도 있었대요. 놀란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을 알아놓으셨대요. 나중에 아빠한테 소식을 전해 듣고 그제서야 엄마 속 썩이는 걸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혁이랑 우리 집에도 인사를 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듬직한 아들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혁이가 있어서 저랑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지혁이를 보고 계속 웃고 좋아하시니까 지혁이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해서 애교도 부리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우리 외할아버지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있길래 전에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그분이라고 같이 참전하셨던 친구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 외할아버지 친구분이랑 좀 닮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사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사람 같고 낯이 많이 익어서 되게 편하게 말 걸었었거든. 그러고 보니까 외할아버지 친구랑 되게 많이 닮았다. 신기하다. 지혁이는 그 이후에도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식구들이랑 저 어렸을 때 온갖 사고치고 다닌 이야기, 남녀 통틀어 동네 싸움장이었던 제 웃긴 과거까지 다 나와 다들 한참 웃고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집안 구석구석 소개해주다가 다락도 구경시켜줬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박스를 보더니 이 안엔 뭐가 있어? 아, 그거 외할아버지 거라고 하던데 뭐가 들었는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열어본 그 안에는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지혁이는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걱정하면서 물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슬퍼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계속 우니까 아빠가 다음부터 상자에 넣어 다락에 넣어두셨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보는데 진심이 느껴진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저는 지혁이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 손가락을 보시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상처는 그 다음날 다 아물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 사실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에 관한 건데요. 엄마가 어릴 적 팔다리 부분 근육계통에 병을 좀 앓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좋아지셨어요. 다만 오른손이 아직 조금 불편하세요. 유전되거나 할 위험은 없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역의 어머니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유전이 안 되는 게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드디어 모이게 됐는데요. 세상에 지혁이네 엄마가 엄마의 불편한 손을 보고 농사나 짓는 천한 것인 줄 알았더니 몸도 병신이었네.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하신 거였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라고는 들었지만 저랑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혁이가 말리면서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았으면 당장 엄마를 모시고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지혁이는 항상 어렸을 때 거실에 있는 액자 속에 외할아버지 사진을 좋아했었대요. 건강하고 세상 밝은 얼굴이셨으니까요. 지혁이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 밉다가 짜증이 났다가 그리웠다가 하셨대요. 아버지의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과 애증이 뒤섞인 감정이셨겠죠. 근데 그 똑같은 사진을 저희 본가에 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오래된 사진첩이랑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남아있던 외할아버지의 일기도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두 분 사이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원래 같이 부산에서 자란 친구 사이셨대요. 이건 두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남자친구의 추측, 또 우리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쓴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인정한 내용들이에요. 시기랑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이신 재선 할아버지와 남친의 외할아버지이신 동우 할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돼요. 세연이다 보니 이렇게 부리는 걸 이해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부산에서 자랐었는데 원래 서울 분이셨던 남친의 증조 할머니께서 다시 서울에 살고 싶으셨나 봐요. 계속 서울에 가자고 노래를 부르셔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요. 이런 재선이랑 동호는 헤어지는 게 너무 서운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소원이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지라 꼭 군대도 같이 가자고 약속하셨대요. 남자친구 집에 남아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편지에 나와있던 내용이라네요. 떨어져 있어도 자주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지내시다 같이 군대에 가게 됐는데 당시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여자친구랑 결혼 계획까지 있어서 집안 어른들끼리 인사도 주고받았었대요. 그래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군대 얼른 갔다 오겠다고 여자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그랬었는데요. 뱃속에 애가 있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군대 가기 전에 애절한 분위기에 취해서 딱 하룻밤이었다는데 덕분에 외할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군대에 가질 않나 애는 갑자기 덜컥 생겨서 겁도 나고 남편은 군대를 갔고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대요. 두 할아버지는 운 좋게 또 같은 부대로 배치를 받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월남전 파병을 가게 되셨나 봐요. 그때 보상금보다도 베트남도 공산당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고 하셨고 그 때문에 별 생각 없던 우리 외할아버지도 참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 전쟁에 전혀 관심 없던 우리 할아버지였는데
친구가 가는데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네요.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같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랑 편지를 각자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다른 군인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보냈다고 해요. 그 사진들은 아직도 각자 집에서 잘 보존되고 있었는데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들은 정말 밝고 행복하게 웃고 계셔서 어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지역이 외할머니는 군대에서 사진이랑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 집에 갔다 사진이랑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나쁜 놈이라고 너무 심하게 우셔서 달래다가 어른들이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신 거라네요. 급하게 군대로 연락을 취해보셨지만 이미 파병을 간 후였대요. 두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이다 보니 전쟁의 심각성 따위는 모르고 가셔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대요. 제일 힘드셨던 때는 어린 아이들이랑 노인들이랑 안심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웃다가 그 무리 중에 숨어있던 어린 여자애가 쏜 총에 전우를 잃었을 때였대요. 민간인이랑 군인들이 전혀 구분이 안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민간인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셨지만 옆에 같이 울고 웃던 전우들이 온몸에 총알이 박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리셨대요. 민간인 속에 베트공이 숨어 있으니 내가 살고 내 전우가 살려면 총을 쏴야만 했었다고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정말 지옥 같았는데 그래도 서로가 꼭 살아서 같이 한국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셨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전쟁 방패로 삼는 공산당이 정말 밉기도 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대요. 동호 할아버지는 꼭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군대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너무 미안하셨대요. 차라리 약속이라도 하지 말고 편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시집갈 수 있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올 걸 그랬다고 후회를 많이 하셨다네요. 게다가 상의도 없이 베트남까지 왔으니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꼭 끝까지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셨대요. 재선 할아버지는 동호 할아버지랑 어떻게든 살아서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셨고요.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같이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진 재선 할아버지를 동호 할아버지가 뛰어들어 구한 적이 있었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잘못하면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동호 할아버지는 재선이 죽는다! 빨리 어른들 불러라! 하고는 고민도 없이 물에 뛰어드셨대요. 그때 동호 할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이미 자기는 물귀신이 됐을 거라고 얘기하며 자주 우셨다네요. 그래서 내가 꼭 동호가 위험할 때 한 번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전쟁에도 따라가셨던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날려 동호 할아버지를 구하셨나 봐요.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길어진 전쟁에 서로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상태였어요. 두 할아버지는 서로 엄호를 해주며 앞으로 전진하다가 동호 할아버지가 다리에 심한 총상을 입고 쓰러지셨대요. 총알이 너무 빗발쳐서 아무도 데리러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재선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총알을 피하고 차모를 끌고 들어가셨대요. 뼈까지 끊어진 것 같은 다리를 갖고 있는 천으로 꽁꽁 싸매줬는데 덕분에 다리 형체는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참호가 폭격 대상이 됐고 동호 할아버지의 눈에 보였던 마지막 기억은 폭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저 멀리 날아가 내동댕이 쳐진 재선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대요. 참호에서 기어나오려고 울부짖다가 폭탄 때문에 참호에 깔려서 묻혀버렸던 기억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찾았을 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 후 치료 중이었는데 옆에 재선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같은 병실에 모여 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전부라고 했대요. 주변에 치료받던 동료들도 재선이는 죽었다고 말하고 그 시신을 수습했던 동료들도 있어서 계속 울기만 하셨대요.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는데 다친 사람들은 한국으로 빨리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 한국으로 오셨다네요. 재선이 시신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울고 빌었다는데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다리 불구가 된 몸으로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왔는데 여자친구랑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어서 1차로 놀라고 자기가 몰랐던 딸이 있어서 정말 놀라셨대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셨지만 우울증이 자주 도져서 술만 드시고 사셨다고 하네요. 하루는 괜찮다가 3일은 또 아파하고 또 하루 정신 돌아왔다가 이틀을 고통스러워하기를 반복하셨다네요. 자기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고만 안 했으면 재선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서 부산에도 재선이 가족한테도 연락도 한 번 못하고 한평생 그리워하고 자꾸만 가슴을 치고 잠도 못 이루셨대요. 시신은 수습이 됐는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친구가 구해준 소중한 목숨으로 어떻게든 힘내봐야지 하다가도 월남전 소식만 나와도 메스껍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TV를 꺼버리고 밤새 떨면서 아파하셨다네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복지들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 보니 집에만 주로 있으셨다고 해요. 항상 밝고 재미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할머니도 많이 놀랐지만 한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항상 그 옆을 지키셨대요. 다만 아빠의 불안정한 성정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엄마는 극도의 강박을 가지게 됐대요. 특히나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몸이 불편한 사람만 보면 극도로 피하고 가족의 건강에 특히나 집착을 많이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우리 할아버지, 재선 할아버지는 그 폭격에 참호에서 튕겨나가시고 너무 큰 충격에 의식을 잃으셔서 며칠 동안 기억이 없으셨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시신으로 분류돼서 시체들 더미에 같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계속 동호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신이라고 뭔가 덮여져 있었나 봐요. 끙끙거리고 소리를 계속 낸 지 한참 만에 어떤 병사가 발견해서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어디 한 곳 골절되지 않은 것이 없어 바로 이송이 불가능했대요. 본국으로 소환되는데도 한참 걸리고 거기서 계속 치료받다가 고엽제까지 맞으셨다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찝찝해서 계속 맞지는 않으셨대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동호 할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셨대요. 꿈에서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베트남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어서도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나를 깨웠구나, 동호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또 너 때문에 살았다. 나만 살았다, 동호야. 할아버지는 동호 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저렇게 일기장에 계속 반복해서 쓰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참호에서 폭탄을 맞을 때 참호가 무너졌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 지역은 이미 전투가 끝나서 다 불에 타서 시신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어디에서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일부러 생사를 확인하지 않으셨대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계셨대요. 반드시 나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평생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동호는 정말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사셨는데요. 송환되어 돌아오셔서 온갖 괴로움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집안에서 어떻게든 결혼하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셨대요. 전쟁을 겪은 후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 군데 많이 아프고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냐고 선본 사람한테 물어보셨대요. 근데 선본 여자분이 너무 멋진 대답을 하셔서 반하셨다는데요. 사람 살다 보면 몸 아픈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몸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지. 서로 골골하면서 아껴주고 좋아해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만 좋아해주면 돼. 그 착하고 선한 모습에 결혼하셨는데 괜히 본인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자주 마음 아파하셨대요. 결혼 후 그냥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고엽제 부작용이 드러나는 데다가 나중에 태어난 딸이 근육 이상으로 손과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대요. 내가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친구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식마저 아프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딸 치료하는데 한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극하셨대요. 나중에 딸, 그러니까 우리 엄마죠. 엄마는 할아버지의 지극정성에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손만 장애가 좀 남으시고 다른 곳은 거의 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손은 좀 불편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선하셔서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동네 청년이 청혼을 했었는데요.
계속 거절하시다가 3번 만에 항복하고 결혼하셨대요. 그런 조건이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였는데 남편도 동의하셔서 결국 결혼을 하셨다네요. 엄마는 고엽제 부작용이 유전이 돼서 몸이 아프셨다 보니 자식한텐 본인이 힘드셨던 걸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손이 좀 불편할 뿐이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항상 아껴주셨어요. 지금도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빠가 엄마를 이리저리 주물러주고는 잠드시곤 하시거든요. 재선 할아버지는 엄마가 결혼하는 걸 보고 안심하셨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사실 고엽제 부작용 때문에 자주 병원에 가셨고 엄마 앞에서 내색은 잘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밤에 항상 앓으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동우 만나러 간다고 하시며 웃으시면서 편하게 가셨다고 해요. 이제 보니 남자친구가 사진 속 동우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은 외손주라서 그랬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항상 자랑거리셨어요. 전장에 참여하셔서 용감하게 싸우시고 몸은 자주 아프셨지만 엄마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일찍 돌아가셔서 얘기로 전해들었을 뿐이지만 우리한텐 영웅이셨어요. 사진 속의 두 할아버지는 늘 젊고 환하게 빛나는 청년이었어요. 항상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혁이랑 저는 이 오랜 인연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네요. 혹시 외할아버지들끼리 다리를 놔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지역도 달랐던 우리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했던 건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건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두 분의 깊은 그리움이 몇 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모든 걸 알게 돼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지혁이 엄마한테 사과는 꼭 받아야겠더라고요. 처음에 지혁이 엄마는 저희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냐고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혁이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두 분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다가 찍었던 사진을 내밀었죠. 동우야, 네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있으면 나를 꼭 한 번은 찾아왔을 텐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라도 나를 찾아왔을 텐데. 그치? 동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운이 좋았으면 그때 그 포탄이 날아가지만 않았어도 죽어도 네 옆에서 사이좋게 죽어 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동우야. 차디찬 흙더미에 너를 아프게 두고 나만 이렇게 억세게 살아남아 버렸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가지 않았으면 이 좋은 세상을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갔을까. 그때 너를 말렸더라면, 내가 가기 싫다고 때라도 부렸었다면 그런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럼 네 환한 그 얼굴을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도 나도 자식 낳아서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만 해. 보고 싶다, 동우야. 재선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던 동우 할아버지 사진 앞에 늘 물그릇과 향 하나를 피우고 자주 기도를 하셨대요. 항상 깨끗한 물이랑 철마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도 하나씩 올려두셨대요. 전쟁에서 깨끗한 물을 그렇게 먹고 싶고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많이 못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지혁이네 엄마는 한참을 들여다보시고 소리내서 꺽꺽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지혁이 아빠가 한참을 토닥이시더라고요. 좀 안정되시고 우리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당신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자주 술 마시고 항상 가슴을 치셨고요. 저를 보면서 항상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셨죠. 친구 덕분에 살아서 게다가 눈앞에 자식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아버지 다리가 늘 걸림돌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를 겁내는 제 얼굴이 아버지를 더 힘들게 몰아붙이는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어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동네에 나가면 다리 병신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교에서도 저를 병신 딸이라고 놀리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큰일을 하고 돌아오셨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멸시가 더 많았죠. 그것보다 친구의 희생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항상 집에 틀어박혀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기억밖에 없네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왜 태어났어 왜? 이런 소리도 자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본인 뺨을 마구 때리고 울고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시기도 하셨어요. 자식을 봐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지옥이어서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니 나는 절대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겠다. 그럼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강박이 되고 말았네요. 그 이후로 몸 아픈 사람만 보면 많이 피하고 무서워하게 됐어요. 제가 몸이 안 아프려다 정신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역의 어머니께서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두 분이 서로 생사를 제대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았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많이 놀랐지만 사과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으신다면 저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엽제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도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제 고통을 자식한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를 예뻐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만 유전병이 생길까 해서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인은 사고로 돌아가신 막내 고모의 늦둥의 딸이에요. 제가 입양해서 키운 딸이니 건강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운동도 잘해서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희 예쁘게 봐주시고 두 아이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희한테 유전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걱정돼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 부끄럽네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겠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딸 저렇게 밝고 예쁘게 키우셨다니 두 분의 인품을 알 것 같네요. 저희는 많이 부족한 부모지만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둘은 저희 아버지와 재선 아버지가 이미 허락한 사이 같아요. 두 분이 참 서로를 많이 그리워하시고 가족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사돈어른.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희야. 나도 모르게 정말 실수를 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이렇게 논물, 콧물, 상견례는 끝났어요. 지혁이는 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말 많이 놀랐대요.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트라우마들이 한 번에 해결되신 것처럼 많이 웃고 밝아지셨다네요. 늘 무섭고 이상했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신 것 같았대요.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재선 아저씨랑 신나게 놀고 계실 거잖아. 나도 이제 신나게 너희들이랑 살래. 나도 좀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웃으면서 살 거야. 이러셨대요. 결혼식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돼서 2달 후에 결혼식을 올려요. 지혁아, 우리가 가족이 되면 뭐가 많이 바뀔까? 아님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게 될까? 당연히 조금씩 뭔가 바뀌겠지. 그런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 우리 엄마만 해도 우리 결혼으로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셨잖아.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신혼 때가 된 것처럼 재미있게 밝게 잘 지내고 계셔. 너네 부모님은 원래 사이 좋으시지만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드리면 되지 뭐. 더 좋게 어떻게 만들어드려?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그게 말이야. 빨리 좀 말해봐.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부모님이 좋아하실 일들이 뭐가 있겠어. 손주 보시는 거지 뭐. 우리가 애를 팍팍 낳아서 두 집안의 귀염둥이들을 안겨드리는 거지 뭐.
뭐? 근데 너 허리 디스크 심해서 병역 면제받은 몸 아니야? 애를 팍팍 만들 수나 있겠어. 당연하지. 이상하게 그때 신검 받을 때만 디스크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난 그 이후는 계속 괜찮아지더라고. 이것도 외할아버지의 큰 그림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나의 허리 상태 지금 확인해보면 어때? 뭐? 그거 내가 지금 어떻게 확인해? 아니, 이 여자가 내가 다 말로 해야 돼? 이리 와! 결혼 허락도 받았고 너무 꿀떨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정말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덕분에 결혼 일정도 앞당기고 곧 엄마 아빠가 되게 생겼네요. 지혁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업을 이어받아 식당 경영을 하게 됐어요. 요리엔 소질이 없었지만 장사엔 소질이 있는지 본점이랑 대리점들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한테 칭찬도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지혁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봤는데 좀 감동이었어요.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삶도 좋겠지만 가족이 최우선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고통받고 사는 가족들 모습에 가족을 등지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도 보고 저렇게 예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일한다고 저를 그리고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일을 찾다 보니 지금 일이 딱 맞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듣고 시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하셨대요. 대신 농땡이는 안 된다고 하셔서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애도 내가 봐줄 테니 많이만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쌍둥이로 낳아도 좋다고 하시며 웃으시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집안에 자손이 귀해서 제 임신이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청소도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하시고 음식은 여전히 정성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MSG가 소량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고향의 맛도 몇 번 사용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기 이유식 만들 생각에 너무 설레하셔서 애기 아직 팔다리도 없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니까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어 엄마 아빠한테 배가 이렇게나 나왔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두 분이 또 음식을 바리바리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시댁 식구들까지 불러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뭔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기분이 묘했어요.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는 기저귀는 이런 게 좋고 유모차는 이런 게 좋고 온갖 아이 용품에 대한 대화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귀여우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아버님께도 해드렸다고 괜찮았다고 하시면서 엄마 손을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으아 시원하다 아저씨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소문난 성북동 약손입니다 하면서 능청스럽게 으스대시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배불뚝이 티가 덜 날 때 결혼식을 하려고 날짜를 앞당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서울보다는 부산에서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치렀는데 친구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제일 감동이었던 건 축사를 해주신 어르신이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어릴 적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본인들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눈물도 지으셨어요. 동우랑 재선이가 지켜주니까 너네는 꼭 잘 살고 행복할 거다.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분 안 되셨지만 오셔서 우리들 손도 잡아주시고 시어머니 보고 얘가 동우 딸이가? 동우, 아이고 우리 동우야. 하시고 우는 할아버지도 계셔서 우리도 또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두 분들이 같이 찍으셨던 다른 사진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어렸을 때 두 분의 사진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보시고 한참을 우시고 엄마도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주소랑 연락처도 여쭤보고 나중에 부산에 갈 때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도 드렸어요.
결혼식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외할아버지는 부산 바다에 화장해서 풀어드렸다고 하니까 남편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유골함에 그냥 모셔져만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서 재미나게 바다 구경도 하시고 자유롭게 편하게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릴 적 두 분 사진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사람들은 월남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더라고요. 우리 군대가 가서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했다 하고 나쁜 짓들만 골라서 했다고 하면서요. 민간인들과 베트공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한, 전우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저는 가끔 묻고 싶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아름다운 젊은 날을 팔아받은 그 보상금을 우리나라 살림에도 보태고 많은 병을 얻고 장애도 얻고 그 많은 전우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덕분에 좋은 나라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비난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상처받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전쟁 속에서는 어느 한쪽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전쟁은 우리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니까요. 생전에 같이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셨던 두 분이셨지만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 지금은 같이 행복하시겠죠? 저랑 남편을 보면서 두 분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시고 여한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쟁 없는 이 땅에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의 하루도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 30살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봤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집은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5명이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적당히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고요. 자랑할 거라곤 가족끼리 굉장히 돈독하다는 점 하나예요. 가족들 모두 워낙 활발하고 정이 많은 터라 서로 연대도 끈끈한 편이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 모두 자랑스러워요. 항상 각자의 일에 자신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일궈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저 같은 딸을 둔 건 안타깝지만 운이 없던 것 같긴 해요. 20대까지만 해도 전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 가자는 주의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자신 없었거든요. 제 성격이 워낙 불같고 다혈질이라 누가 절 받아줄까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랑 동생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 성격 받아줄 사람 찾느니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창피하지만 회사도 여러 번 옮겼죠. 상사가 못살게라도 구는 날이면 쓸데없는 반항심으로 항상 반발하고 일어섰거든요. 그러다 정착한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야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자율적이고 직급이 없는 회사라 위계질서 같은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족해야 할 만한 일을 찾고 난 후 자기계발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잔잔하던 제 삶에 웬 커다란 돌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여느 날과 같이 휴일을 즐기며 거실에 늘어져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소개받을 사람이 있으니 다녀오라는 거예요. 뭔 소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더라고요. 아빠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우연히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분의 조카가 저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 같은 주말에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라 라고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평화로운 일터에서 남자를 만나라뇨. 괜히 껄끄러운 일 만드는 게 싫어서 극구 거절했지만 이미 어른들끼리 약속을 잡은 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저는 결국 훗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100번 1000번 맞아요. 만나기 싫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남의 일 같았던 결혼을 하기 위해 어느새 식장을 알아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 괜히 지키지 못할 입방정 떨지 않기 위해 입조심 말조심하며 살고 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
전 남자친구를 우선은 편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할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순둥이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군말 없이 믿어주고 따라줬거든요. 전 그 점이 제일 좋았고요. 가끔 줏대 없는 모습이 답답하긴 해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기에 결혼 약속하기 전에는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저와 만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밀이나 뒷얘기를 저에게 몰래 하는 그런 류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떠들기로는 남자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하고 쑥맥이라 티가 안 날 뿐이지 꽤나 유명한 소문이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거나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저조차 몰랐던 사실이지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죠. 그 밖에 또 불편했던 건 여긴 제가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니까 비밀로 하자 했는데도 자꾸만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 왜 감춰야 하냐면서요. 우연이라도 지나칠 때마다 왜 그렇게 티내고 싶어 안달인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고 물으니까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대요. 한마디로 뭐 자신과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달란 뜻이었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게 너무 근사할 것 같다면서 낭만적인 소리를 해대는데 얘도 참 철이 없다 싶으면서도 날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싶어서 이해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루가 다르게 보채기에 뭔가 스스로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구나 싶어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였죠. 가족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네가 그런 결정을 했냐면서 놀라워했어요. 다들 어서 빨리 상견례하고 싶다며 들떠 있었는데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쪽 아버지가 유명한 강사인데 너무 바쁘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던 터라 최대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날짜를 알아서 잡고 식장까지 알아본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쪽 식구들은 겉보기엔 매우 교양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의 있고 고상한 딱 그런 느낌. 아버지는 입시 강사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형은 유학 중이라니 처음 볼 땐 참 대단한 집안이다 싶었죠. 그쪽에서 먼저 예상만큼이나 거창한 소개를 늘어놓은 이후 저희 집안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 순서가 됐어요. 아빠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엄마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쪽 어른들이 잘못 들은 거냐는 표정으로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방금 어떤 일이라고 하셨죠? 환경미화원 말이에요. 아이, 뭐가 잘못됐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공직자 자리에 계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제가 깜빡 속았나 봅니다.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린지 싶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는 듯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아빠는 환경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요. 알고 계시던 것과는 다르지만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그랬구나. 불편했다면 용서하렴. 조금 당황스럽긴 해서 말이야. 아이, 뭐랄까,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은 처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 살면서 환경미화원을 실제로 못 봤던 사람도 있을까요? 저렇게 당황하는 게 저로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요. 분명 그건 우리 집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의도였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할 동안 그쪽 식구들은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도 이 같은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어느새 말씀이 사라지셨고요. 엄마와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서두르자던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말 하나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게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는 당신 직업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그쪽 부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환경미화원이 강사나 피아니스트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뭐 끼얹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답을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남자친구가 부족한 말솜씨로 부모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진정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당황하신 거야. 자기 부모님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고. 당황은 왜 하는데? 당황해야 하는 지점이 대체 뭔데? 그래. 넌 애초에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난 공무원의 기억도 꺼낸 적 없다고. 제 성남 불길이 남자친구로 번지자 아무 말 없던 예비 시아버님이 나서셨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질문이 오해를 산 것 같네요.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 해당 직업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 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아무래도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 때문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환경미화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니 교양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때 알아차려야 했어요. 불같은 저는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서버렸네요. 환경미화원은 꼭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만큼 벌이도 적지 않다는 것과 오랫동안 일하신 베테랑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버는 것. 가족 수만큼 추가 수당도 있기에 아빠 혼자만 일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마음껏 쏟아냈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한 귀로 흘리는 듯한 그쪽 식구들을 보면서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돈으로 맺고 싶지 않다는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티낼 순 없으니 우회적으로 말한 거겠죠. 전 제 입으로 아빠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왈칵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우선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잔 말을 끝으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섰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그쪽한테 진 기분이었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은 괜찮으니 괴념치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쪽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게 지원해 주실 거라면서요. 갑자기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아빠를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그래요. 고부 갈등이든 시댁 갈등이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거란 희망 아래 같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남편의 몫이라고요. 중간에서 얼마나 중재를 잘해주는지에 따라서 앞날이 결정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저희도 크게 다를 바 없었죠. 남자친구는 상견례 때 믿음직스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미 저는 우리 가족을 욕보였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생각이 아예 사라졌고 또 그쪽 집안은 그 뒤로도 저희 아빠 직업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했으니 무엇 하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 나한테는 당장 두 집안을 화해시킬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너랑 헤어질 자신도 없고. 이제 결혼하자고 보채진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리 일단 같이 살기만 하자. 어때? 집에는 말 안 할게. 알잖아. 난 우리 부모님이랑은 다르다는 거. 동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기에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퇴근길, 주차장, 집 앞에서 기다리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곤 한번 봐달라 하면서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얘가 무슨 잘못이야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던 저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바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선은 비밀로 하고 친구 집에서 잠깐 산다고 둘러댔네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결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살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잇게 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이요. 하지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남자친구 집안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기자 회사로 연락을 해오더니 저에겐 남자친구를 숨겼냐고 문자를 보내오거나 하다못해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에게 왜 이리 집착하는지 곁에서 보기에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 번은 그쪽 어머님이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글쎄 상견례 때 제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스치듯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간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어머님은 제 일행이 누군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으시더라고요. 너지? 네가 숨겼잖아. 우리 아들 어디 감췄어? 갑자기 와서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꼬등인 게 아니고서야 애가 갑자기 죽겠다느니 다신 찾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집을 나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아니면 내가 네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말해버릴 테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환경미화원인 게 흠집이라도 돼요? 말해요, 말해. 그리고 그쪽 아들 돌려보낼 테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오지 마세요. 뭐야? 아주 없는 집 구석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의도 밥 말아먹었네. 너희 집안이 그따위면 감히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응? 사람이 같은 밥 먹는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것도 너무나 속상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쪽 집에서 자꾸만 아빠의 직업을 비하하는 거였어요. 속이 상하니 입맛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선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듯 처음으로 집안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본인 집은 소문처럼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라네요. 아버지는 입시 강사가 맞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도 많이 줄었고 예전에 비해 나이가 들다 보니 경쟁력 있는 젊은 강사들에게 밀려나 강의를 따오기도 힘든 상태라고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서 레슨을 할 수도 없고 쇼를 열기엔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형은 유학을 갔다가 자금 부족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고요. 돈 들어올 구멍은 막혔어도 다들 자존심은 세서 쓸데없이 따지고 재는 거라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유일하게 자기 몫을 내내면서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는 아들에게 기대감이 컸기에 그만큼 매달리고 집착하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과 결혼을 시키려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식이고 핏줄이라서 아낄 수는 있다만 사람을 일일이 급을 매겨가며 저와 남자친구가 급 차이 나서 안 맞는다고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현실 물정 모르고 눈만 높은 집구석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올가매는 걸 보니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었나 봐. 아마 결혼했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기적인 건가 싶어. 난 미경이 너랑 꼭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오랫동안. 지금 보면 무슨 저런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을 하지 싶지만 그 당시 저는 체념한 듯한 남자친구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꼭 껴안아줬어요. 제가 당했던 지난번의 수모도 잊은 채 남자친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죠. 남자친구는 제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우리 둘만이라도 양가 부모님 없이 작게나마 식을 올리자 싶은 생각으로 적금 통장도 찾고 그랬네요. 그런데 그날 밤 남자친구가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며 밤중에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웬 친구지? 이때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일은 다음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함께 출근했었는데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미경아, 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 행복은 뭘까 고민해봤거든?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무엇이든 나 혼자선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난 아무래도 가족을 버리고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어제 우리 엄마를 잠깐 만났는데 우리 엄마 너무 야위였더라. 얼마나 야위였는지 내가 꼭 죄인이 된 것 같은 거 있지. 우리 가족들을 머리론 이해할 수 없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어. 너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찾길 바랄게. 위로랍시고 건넨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내가 아닌 가족을 떠올린 거였더라고요. 이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별입니까?
결국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저에게 희망을 주고 같이 살자고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집에선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간 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 기분은 아직도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당황, 황당, 슬픔의 감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느끼다가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대로 순순히 나가주기는 억울하겠다 싶은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림을 모으는 고상한 취미가 있는데 가장 아끼는 거실 그림에 이별 편지를 써두고 나왔죠. 할 말이 많아 장문으로 적다 보니 어느새 그림의 반을 빼곡히 채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의 작별 인사지 싶어서 끝까지 할 말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 회사로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뒤통수가 따가운 겁니다. 한껏 뜨거운 눈길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 눈치 없기 백단이라 거리두고 있던 옆자리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경 씨, 그렇게 힘든데 왜 말을 안 했어? 네? 힘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회사 안에서 그게 가장 화두야. 미경 씨가 집 형편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서 상견례 이후에 파혼당했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 인사부에 준호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라며. 그치? 둘이 만나는 줄은 전혀 몰랐네. 하긴 준호 씨가 집안이 좋긴 하지. 뭐라고요? 이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힘껏 내려친 기분이었어요. 딱 보아하니 혹여라도 제가 본인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할까봐 미리 선수친 거더라고요. 기분은 더럽지만 애써 대응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했지만 워낙 평온한 회사라서 자주 없는 일이 생기니 오히려 더 시끌벅적해졌어요. 가난하다, 파혼당했다 등의 소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함께 회사를 다니던 남자친구의 정체가 드러나니 그게 가장 싫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서 티를 내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고요. 그렇게 친한 동료들, 안 친한 동료들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각종 입방아에 올라가며 시달리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상처 준 집안 사람인데 바로 헤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선 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미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가족은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있던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기쁘다며 웃어주었죠. 나중에 동생에게 듣기론 아빠는 제 상견례 이후 결혼을 취소한 게 당신 탓인 것만 같아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아빠를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간 제가 스스로 한심해서 너무 죄스러웠어요. 액땜 아닌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갚아나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보니 또 커다란 산 하나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책상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보니 남자친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제가 쓴 이별 편지에 또 답장을 적어서 회사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친히 제 자리에 둔 겁니다.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죠. 너같이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그 미칠 듯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 꼭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적어뒀는데 본인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걸 의식하고 혼자 절절한 사랑을 한 것처럼 다음 생에서라도 만나자는 낭만식의 답장을 써두었네요. 거기다 이걸 본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절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집이 가난에 차인 비련의 여주인공쯤으로 보고 있는 거였죠. 그게 더 열이 받고 부글부글 속이 끓었습니다. 미경 씨 너무 불쌍하다. 그치? 얼마나 집이 가난하면 저런 일까지 겪고? 나 같으면 살기도 싫겠네. 아무렇지 않게 들려오는 회사 사람들의 화장실 뒷담화는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고요. 무슨 수를 써도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건 곧 나를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이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올 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소문날 대로 난 사이니 가릴 것도 없겠다 싶어서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이다. 못 본 동안 잘 지냈어, 미경아? 못 본 지 나흘 됐으면서 뭔 소리야. 왜 자꾸 유치하게 회사에다 미리 손을 쓰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비밀에 대해 떠들어댈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잘 산다는 소문도 네가 낸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자친구는 툭 하면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통해 멋진 아들을 흉내내고 있지도 않은 경사를 만들어서 기대치를 한껏 높여온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그렇게 깊었던 것도 평소에 본인이 인기가 차고 넘쳐서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저 순수하게만 느껴졌던 남자친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물으니 그런 거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곤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만났던 건 진심이냐고 아니면 그것조차 너의 이미지를 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더니 겨우 하는 말이 제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기에 더 만나고 싶었던 건 사실이래요. 기가 막힌다 진짜. 나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네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난 네가 되게 괜찮게 사는 줄 알았지. 씀씀이도 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 같기에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조건을 많이 보는 건 사실이라 우리가 결혼까지 못 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한테 물을 던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러냐면서 현실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정도면 약과였어요. 전 물컵을 아예 얼굴에 세게 던지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선 알겠다 하고 이제 날 좀 내버려두라고 말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마지막은 아름답게 이별하자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드디어 아예 미친 건가 싶고 이렇게 악수를 하기엔 저도 미친 사람이 될까봐 마치 뺨을 때리듯 그 손을 세게 내려쳤어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요. 퍽 소리가 카페에 울렸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때릴만 했으니 때렸고 소리 날만 했으니 난 거라 전 별 상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만 붉게 달아올랐을 뿐이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체면을 중시하니 나이 먹고도 양치기 소년으로 살지 싶더라고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기엔 억울했어요. 남자친구가 꾸며낸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은 듣지 않아도 될 모욕과 상실감을 느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큰 한 방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가족들한테 내가 느낀 것만큼 수치심을 줄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한 가지였어요. 소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소문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치기 소녀가 되어 몇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하긴 해도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먹힐 방법으로요. 우선 입이 가벼운 옆자리 직원에게 고민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역시나 흔쾌히 승낙했어요. 둘이 만난 술자리에서 전 그동안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 그럼 뭘 하면 먹고 살 거냐고 묻더라고요. 옳다구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했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을 때 사두었던 자사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노년까지 쓰고도 남을 유산을 물려주셨다고요. 동료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아빠와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금방 믿더라고요. 집에 있던 동생이 도와준 탓에 손쉽게 문자라는 증거를 만들 수 있었으니 다행이죠. 동료는 어쩐지 제가 너무 자유로워 보였다며 아쉬울 거 없는 사람처럼 회사를 다니길래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덧붙이고선 언제든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면 할아버지 뵐 면목이 없을 것 같다며 슬픈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도 제 일처럼 같이 슬퍼해줬네요.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 떨어져서 참견하던 사람인데 제가 돈 있는 집의 자식이라 하니 감정이입이 더 잘 되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차근차근히 나머지 계획을 이행해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바로 유추할 만한 내용은 빼고서 우리 회사에 알짜배기 자산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썼죠. 다음날 옆자리 동료가 글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몇 사람이 그 글 주인공인지 묻더라고요. 정말 맞아? 사실대로 말해줘요, 미경씨.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아,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전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둘러대고선 그 동료에게 가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주변에 말했냐며 아주 살짝 타박했네요. 이로써 확실해졌으니 회사 사람들 전부가 알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을 테죠.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개인사 분명한 사람들이니 한동안만 화제되다가 사그라질 거고 누군가 자세히 묻는다면 그건 그냥 소문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수월했어요.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던 별로 친하지 않은 인사부 사람과 우리 팀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있기에 같이 먹자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인사부에 계신 분이 제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준호 씨와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소문을 들어보니 왠지 거짓말인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사실대로 얘기했죠. 물려받은 재산은 아직 꺼내지 않고 고스란히 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야 쓸까 말까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저희 아빠가 환경미화원이시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환경미화원 집안이랑 결혼을 하냐고요. 알고 보니까 그쪽 집안 상황이 소문과 달리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딱하게도 본인 집 기둥을 세워줄 처가를 찾는 것 같던데 말이죠. 조금 안쓰러웠어요.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면서 상스러운 언행을 일삼는데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 싶고 참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팀 사람이 그럼 혹시 저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만난 아주머니가 준호 씨 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단골 음식점에서 어머님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우리 팀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자세히 묻진 않았다고 했지만요. 본인들이 들은 게 맞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랜만에 속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싸움 이야기를 신나게 듣던 인사부 사람은 밥을 먹자마자 돌아갔네요. 일이 생각보다 더 커질 듯 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재밌어지기에 자꾸만 웃음이 터지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전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씩씩거리면서 왔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뻔뻔함을 좀 자각한 건지 화를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사정 얘기했냐고 묻길래 나는 너처럼 거짓말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귀 못 알아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수하는 거냐 등등 갖은 투정을 다 부리기에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는 듯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있잖아, 그거 말이야. 네가 100억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 그거 설마 진짜야? 아니지?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아니야?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노년까지 쓰고 남을 돈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는 100억대 자산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건 매번 사람 입을 탈 때마다 그 모습이 변하니 알면서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거짓말이지?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맞지? 아니, 난 네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웃는 건데? 이제야 진실을 알고서 내 바짓가랑이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바짓가랑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 미안해. 아직도 말이 헛나오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사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 가끔은 네 부모님을 함께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잘 풀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싶고. 너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내가 밉지만 조금은 그리워했다고 생각해도 되나?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 어쨌든 조심히 가. 안절부절 못하는 전 남자친구를 두고서 보란듯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마음이 남은 척해서 헛된 희망을 주고서 매달리면 그때 다시 한번 걷어차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전 남자친구의 넉나간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신나게 얘기했더니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며 잔소리 하시네요. 그렇지만 이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진지할 거 있나요. 특히 동생이 엄청 통쾌해하기에 그게 참 웃겼네요. 그러니 부모님도 내심 조금은 후련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 쪽은 제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대해 꽤나 진지했나 봐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연락해서는 같이 살던 집에 두고 간 게 있다면서 짐 챙기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옷 몇 가지를 두고 온 게 맞는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집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제가 혼자 오는 줄 알았는지 전 남자친구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제 거짓말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왔니? 미경아, 여기 네가 좋아하는 꽃 사왔어.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려다 우선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색하게 마주 앉았는데 그쪽 아버지가 처음 듣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뭐 잘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잘 지냈냐고 물어들대는 건지, 왜 저를 불러낸 건지 살짝 예상은 갔지만 저도 모른 척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할 얘기가 떨어질 때쯤 그제야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집은 염치를 모르는 무지한 집안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때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전에 듣기론 두 사람 다 고민도 많이 했고 얘기도 나눌 만큼 나눈 것 같은데 시간도 꽤 지났고 이제 미룰 것도 없지. 늦춰진 만큼 결혼 준비를 앞당겨 다시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가? 우선 깊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주세요. 저희 아빠 직업 폄하하고 집안 욕하셨던 거요. 사과 없이는 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뭐 그때는 본의 아니게 미안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분명 오해였어.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게 아닌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들었잖니. 그래서 그래. 그쪽 부모님은 여전히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들었다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무시, 비하 발언까지 해놓고서 말이죠. 그래놓고 제가 그대로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인데요. 전 일단 알겠다며 생각해보겠다고 돌아가 달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전달했고요. 생각?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어쨌든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을 다 딛고 이렇게 만나는 건데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전 남자친구가 애타하는 얼굴이 눈에 띄게 보였지만 전 일단 다 꼴 보기 싫어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진짜 복수를 할 시점은 일주일 후 생각이 끝났다며 만나자고 한 때로 잡았습니다. 그쪽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거짓으로 준비된 쇼에 불과했죠. 전 이날을 위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고 당일이 되자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혼자 나가려 했건만 동생이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자기도 함께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참석하게 됐죠. 미경아 왔어? 우리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절 보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어찌나 설레하던지 안쓰러울 정도로 제게 애정을 구걸하더라고요. 계속 제 생각이 났다는 둥, 회사에서 한 행동은 미안하다는 둥, 그쪽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를 유유히 즐기는 태도로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떠들어대는 건 그쪽이었습니다. 너희들 신혼집은 어디로 잡을 거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왕이면 강남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결혼 준비 위주의 대화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전 별말 안 하고 그저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단 말만 덧붙일 뿐이었는데요. 전 이 상황이 참 우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쪽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염치인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쪽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옛날부터 생각해온 사업이 있었다며 가족 경영이다 뭐다 해서 같이 회사를 꾸려나갈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말씀들은 왜 하시는 걸까요? 이유야 뻔했습니다. 전 그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역겨울 정도였고요. 거기다 전 남자친구는 이제 완전히 제가 넘어왔다고 생각이 됐는지 은근히 제 손까지 자정스레 잡아가며 100억대 자산가 집의 딸인데 못 도와줄 게 뭐 있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현기증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젠 제가 슬슬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닌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저 상견례에 상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 자린 제대로 사과받기 위해 만든 자리죠. 저희 부모님 욕보이게 한 그 말씀이요. 근데 왜 자꾸 결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사고까지나 해. 얘, 저번에 말했잖니.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아, 그런가요? 그럼 이것부터 정리해볼게요. 앞서 말하신 단계가 좀 이상한데요? 분명 저와 준호 씨는 파혼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결혼을 하라고요? 이번에도 준호 씨한테 또 말을 이상하게 전달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 준호 씨와 결혼 같은 거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요. 제가 미쳤다고 나이 먹고도 거짓말 치는 인간이랑 결혼을 생각할까 봐요? 뭐야? 저기 미경아, 왜 그렇게 얘기해? 분명 너도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나한테. 아, 그게 혹시 내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야?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적잖이 당황한 듯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져 무슨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거리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하며 저를 말리는데 아마도 본인 부모님한텐 분명 제가 자신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헤어질 수 없다며 호언장담이라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저쪽에서 당당히 강남 아파트니 사업이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전 그 부분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토록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뭐야, 너 정말로 또 지어낸 거야? 그 버릇 언제 고칠래? 이번엔 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발 그만 좀 하자. 그놈의 돈 보고 이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 집안이 다 나이값 못하고 살면 어떡해? 미경아. 아가, 너 말하는 두가 어른한테 그게 뭐니? 아직도 우리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한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와중에도 훈계를 하고 싶으시다니. 전 똑바로 두 눈을 마주뜨고 바라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일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쪽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절 억지로 붙잡고 앉히려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운 나머지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것 같은 동생이 갑자기 미친 듯 달려들더니 그 가족에게서 저를 떼어주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목청이 좋은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놔! 우리 언니 놓으라고! 어딜 그 더러운 손을 대! 인간도 아닌 것들이!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얘도 그동안 옆에서 제가 당해온 험한 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 그냥 큰 소리치게 내버려뒀죠. 그리고 전 이 자리에 동생을 데리고 나오길 잘했단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제 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는 보지 않길 바라면서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만 저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와서 저를 붙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늦어서요. 쓸데없이 후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들이 30 넘도록 거짓말하는 버릇은 꼭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셔야겠어요. 저희 아빠가 말하길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도 쓰레기 사람은 치우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주보는 것조차 너무나 비위가 상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가 아니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댁 부모님들 제가 얕봤더라고요. 얕봐도 한참 얕봤던 게 분명합니다. 글쎄 저 다니는 회사에 오셔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둥 우리 아들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거 다 안다는 둥 거의 무슨 어딘가에 세뇌를 당한 사람처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안 문제점은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교육한 부모에게도 있다는 것을요. 그쪽 부모들은 저를 통해 정말 한 몫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던 건지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회사로 저희 집 앞으로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찾아갔지 뭡니까? 아이고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제가 그동안 연락이 너무 없었죠. 다름 아니라 우리 애들 둘이 서로 오해가 있어서 아직 못 합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나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빤 그때 정말 크게 당황하셔서 한참이나 그쪽 어머니를 멀거니 바라보셨다고 해요. 그리고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길에서 크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다신 내 딸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신들 속셈 빤히 보이니 더 이상 그 더럽고 추한 욕망 드러내지 말라고요. 아빤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거머리 같은 행동을 그만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만큼 크게 떠렁떠렁 소리를 질러대니 그제야 그쪽 어머닌 부끄러움을 알고 쏜살같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무쪼록 마무리는 저희 아빠가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쪽 어머니의 모습을 끝으로 그렇게 그 가족과는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어요.
그래도 조금은 복수했다는 마음에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실망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 뒤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뒀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직장에 평생 뼈를 묻을 거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무슨 연유로 그만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 사람들 눈이 따가워서 그랬던 거겠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굳이 찾아보진 않았네요. 아마도 새로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텐데 말이죠. 전 남자친구도 그의 가족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답게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둔 건 거짓말 때문이거나 다른 껄끄러운 이유는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아주 거한 액땜을 하면서 지쳤던 시간들을 스스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금 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불같은 저여도 이번 일은 참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소중한 직장이었던 터라 그만둘 때 눈물이 찔끔 나긴 했지만 분명 저에게 더 알맞은 일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연애와 결혼 생각은 일절 금지한 채 나를 위해서만 즐기고 누리고 빚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올 한 해도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다사다난한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읽느라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여러분의 오늘 남은 하루 중에 생길 거라 살짝 예언해 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